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트럼프의 장면에서 바로 일론 머스크가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렇죠. 땅 주인이 없는 곳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 중국과 러시아는요, 우주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강제화한 걸로 만들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게 누구다? 미국이에요. 지금 속도로 따지면요, 대기권은 미국이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공위성 올라간 자리마다 미국 영토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장악하자라는 걸 트럼프가 천명한 거예요.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취임사를 통해서 향후 미국 4년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21일이죠. 현지 시각으로요. 드디어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국의 4년 어떻게 기대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1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전 2시에 취임식이 열렸는데 생중계 하셨어요? 1시 40분부터 이야. 3시 10분까지 제가 생중계했습니다.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거예요. 네. 취임사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인 총평으로도 참 많은 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다. 일단 저는 이런 관점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와 바로 비교를 해봤어요. 이럴 수가. 미국 정가가 뒤바뀌어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취임사는 생각보다 잘 들려요. 영어 그대로가. 그 얘기는 문장이 길지 않았고요. 단어도 쉬웠어요. 그런데 오바마 때, 바이든 때 취임사를 봤더니 흔히 우리 영어 옛날 문법 시간에 복문이라고 하죠.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거나 또 통상적으로 약간 식자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잘 쓸 법한 고상한 단어들, 그게 꽤 많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구나, 아니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평소에 사용하던 어투가 아니라 정치 지형의 변화 때문에 바뀌는 거다.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사라는 건 역사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통령 당선자들이 취임사에 수려한 문장과 아주 능수능란한 화법 이런 걸 뽐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학적인 어투도 막 넣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흔적들을 오바마와 바이든 때는 좀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들 다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공부 안 했습니까? 트럼프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의 메인 지지층과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는 계층이 누구냐면 외국의 이민자들, 저소득층, 저학력층,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 문장과 화법,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화법이 그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실제 이번 트럼프 취임사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자화자찬했지만 경합주라고 분류됐던 7곳의 선거구에서도 모두 내가 압승을 했다. 선거 결과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압승의 가장 근저에 힘이 됐던 게 뭐냐 하면 20대 남성, 그리고 저학력 또는 저소득 계층,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외국인 계층들, 이주민들,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월가의 분위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실리콘밸리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헐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돈 많은 부호들도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다 민주당 지지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동안 보였던 행보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종격투기 대회에 직접 나가서 거기서 뭔가 경기를 구경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약간 선동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저소득 계층들을 대변하는 팟캐스트에 직접 나가서 3시간 동안 스피치하고 이런 표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공화당이 예전에는 기업가들, 자본가들 대변하는 정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저학력 남성들이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걸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트럼프의 이 표현들에서 정치 지형이 바뀌어 있다라는 걸 뭐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거요? 약간 감정적 표현 같은 거. 예. 그래서 뒤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언뜻 잡히고 있기는 했는데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표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오만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나를 공격하네. 네. 또 전 정부를 공격하네. 이런 표정들이 계속 드러나서 네. 와 굉장히 감정적 표현을 취임사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려는 정책들을 당분간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확실하게 피하 식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인을 위한 거다. 그러니 미국 아닌 사람과 대척점에 있고 불법 체류자와 대척점에 있고 미국에게 막강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 난 싸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주려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 감성적인 기조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정말 노련한 협상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이유가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몰아붙이기를 많이 하고 말을 과하게 표현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취임사에서는요. 본인에게 아직까지 부담이 될 수 있는 지형 또는 진영과는 싸움을 살짝 뒤로 밀었어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적인 얘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관세 뭐라고 하는지 보자. 취임 당일날 무슨 관세와 관련된 뭐 사인한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닌지 들어보자 했는데 그거 다 빼서 다소 안도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영토 확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란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했다가는 그린란드는 유럽과의 또 일전이 불사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북극해 연안 국가들과의 또 갈등이 고조될 수 있고 캐나다도 만만치 않은 국가잖아요. 근데 그거 다 피하고 파나마 운하만 계속 들먹거렸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건설해 준 건데 그걸 공짜로 줘버렸다. 이걸 되찾아와야 된다 하면서 전투에 용이한 대상자들만 딱딱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메시지 앞으로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굉장히 능수능란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선동해서 큰 적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쉽게 다룰 수 있는 적들로 먼저 화두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지금 그 불법 체류하고 있는 숫자들 이것만 가지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불법적인 카르텔 조직들 미국의 불법 이민을 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으려면 멕시코 마약 조직이라든가 마피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국경을 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쉬운 상대, 내가 국경을 막는 이유로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가지고 딱 표현을 한정했다는 게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사실 트럼프의 취임으로 많은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장 먼저 기대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기가 당선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바이든이 떨어진 건 물가 못 잡아서야.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언급된 상단에 있었냐면 미국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유튜브로 생중계 있으면 앞에 한 5분보다 안 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앞부분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에너지 비상사태예요. 이게 좀 놀라웠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순서대로만 따지면 남쪽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가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에너지 비상사태가 나왔어요.
근데 국경 문제와 불법 이민자와 싸울 거는 우리가 다 예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늘 얘기해왔던 거죠. 그러니 이거는 뭐 저 얘기할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갔는데 뭐야 에너지를 왜 비상사태를 선포해? 뭐 지금 오일 쇼크야?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가장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을 각인시켰던 맞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 비상사태거든요. 귀가 딱 쏠리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국경 비상사태 그러려니 했다가 에너지 비상사태 하면서 눈이 확 띄었는데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식을 에너지, 유가나 에너지 가격 인하로 자기가 방점 찍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먼저 얘기한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그 뭐라고 할까요? 취임사에서 관세 얼마나 올리려고 저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물가 잔뜩 오르면 우리 서민들 어떡하려고 해. 이 걱정을 잔뜩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를 걸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물가 확실히 낮출 거야. 너희들 주유소에 가서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름 넣을 때 앞으로 깜짝 놀랄 거다.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생긴 건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확실히 때려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혹여나 나올 법한 관세나 앞으로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관세 행보를 해도 어차피 트럼프가 물가를 유가 인하로 잡아줄 거야. 이걸 가지고 계속 상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너지 비상사태. 물가는 내가 에너지로 잡겠어 해놓고 뒤에 물가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미 잡는다 했잖아라고 강하게 던진 거란 말씀이죠. 게다가 하나 더 있는 게 관세가 더 부과되고 뭐 그래서 경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데 그런 소리 자꾸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또 에너지 비상사태 얘기하면서 했냐면 우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 있는 국가라는 언급을 하면서 액체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처음으로 문학적 표현이 나온 거였어요. 석유를 그냥 액체, 그냥 석유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이거 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덩이를 팔 수 있는 국가인데 이걸 왜 안 파냐? 내가 이거 팔아서도 또 돈 많이 벌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야, 내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국가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그리고 유가도 낮아지니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물가 좀 관세 때문에 오를지 몰라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거를 확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협상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사람에게 어떤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또 무리한 요구 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서 그럼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소리는 안 듣게 해야 돼요. 몰아붙이는 건 최대한 몰아붙여야겠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전 이제 당신하고 얘기 안 합니다 소리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협상을 결렬시킨 적이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 마지막에 본인이 협상 테이블을 뛰쳐나갔던 게 김정은 하나 있지 나머지는 모두 협상 테이블하고 어느 정도 다 협상을 이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어디까지는 내가 카드로 오픈하고 어디까지는 나중에 오픈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얘네들이 테이블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까지는 이번에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런 합의 저는 역시 평생을 부동산 매매하고 그 가격 협상했던 사람이구나 확실히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불법 체류자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이주자에게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참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이 되는 건 막아주자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시스템 상황에서 보존을 좀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돈이 아니냐라는 생각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많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불법적인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주체가 불법적인 또 멕시코 조직들 아니냐. 이 사람들에게도 응징하려면 이걸 다 쫓아내야 된다. 앞으로 미국에선 불법적인 이민을 안 받잖아. 저 마피아들, 저 마약 카르텔들에게 돈 줘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인식을 해야 그들이 근절되는 거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예. 단 합법적인 이민은 당연히 수용한다는 논조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합법적인 이민을 늘릴 것이냐? 그럼 그 지금 현황을 유지할 것이냐 했었을 때 예.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워질 이슈는 예. 로봇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저는 그 다음이 로봇일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다? 집집마다 있거나 내가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게 이제 다음번이 로봇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바라보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로봇이라는 게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들이 이제 동작하고 작동해야 되니 이제 그 기반이 갖춰진 거죠. 그렇죠. AI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인공지능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진화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커넥티드 되어야 돼요. 네트워크로. 네. 그러면 우리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무서움이 뭐였습니까? 바로 커넥티드 된 네트워크 환경이 기반이 된 디바이스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많은 사람들과 원격으로 소통하고 나의 상황들이 어딘가로 또 전달이 되고 이게 가능한데 로봇도 그런 형태로 진화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소통의 방식은 다르죠. 노트북은 텍스트를 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텍스트 아니면 영상으로 보고. 예. 근데 로봇은 구두로 전달을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방법은 다르지만 그 로봇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사 도우미 노릇을 하거나 회사에서 내 업무 도우미 노릇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취향, 나의 개인적인 성향,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어디론가 전달이 되면서 네. 다시 그들이 나에게 노티스하고 싶은 게 그 로봇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뭐가 고민이 되느냐? 바로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로봇으로 대체될 거예요. 로봇이 대체될 수 있는 일부터. 예, 네. 바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네.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사회 소요를 덜 일으키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다시 쫓아내기도 하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와, 불법 체류자와 이주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게 로봇 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재밌는 이야기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점점 심증을 굳혀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번 취임사에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우리 미국이 다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했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의 펀더멘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두 가지 형태의 이민자들 때문에 경쟁력이 유지돼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해서 고급 인재들.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고급 인재들이 고부가가치 산업, 신산업, 그다음에 하이테크 기술을 육성해 가면서 그걸로 인해 미국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결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고급 인재를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연간 한 8만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고급 인재를 이민 티오가 그렇게 되는데 이걸 몇십만 명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들도 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은 더 임금을 더 준다든지 세금 우대해 준다든지 해서 미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렇죠. 정책들인 거겠죠. 예.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국가의 펀더멘탈이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새로운 걸 하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비용이 늘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절감해서 미국에서 뭔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수준으로 전 세계에 제공되려면 예. 어디서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 미국의 루틴한 비용을 낮춰줬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미국인들이 다 아는 불법 이주자들이었어요. 예.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미국의 원주민들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은 나라예요. 그럼 최저임금이라든가 그 기본적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적정의 근로환경 네. 이거 그들에게 제공해 주면 미국산 물건은 전 세계에서 감히 사기 어려운 비싼 물건들만 나와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미국의 그래도 제품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는 데 근원적인 힘이
이 굉장히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넘어오는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이 물가 인상 요인을 일부 잡아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분도 불안불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일정 부분 미국 사회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근로자들에게도 인건비를 덜 올리게 만드는 임금 교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 그리고 미국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고숙련 고임금 근로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재밌네요. 네. 미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라고 네. 물론 이게 이렇게 단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와닿는 예. 게 되게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메인 큰 회사들은 당연히 불법 체류하는 뭐 그런 근로자들 함부로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청업체들이 알고 봤더니 창고 정리하는 직원이 그런 애들인지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회사 컨베어 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근로자들로 꽉 채워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일단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은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비싸지고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해 주다 보니 제조 강국의 면모가 많이 쇠퇴한 거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회사 CEO로서 인건비와의 싸움, 근로자 처우와의 싸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미국 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지 아는데 예. 제조 강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맞물리는 거죠. 이제 미국의 제조 현장에 있는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되기 초입이라는 걸 제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을 미국 내에서 가장 선봉으로 이끌고 있는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예. 바로 옆에서 정부 효율부의 특임 장관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 효율부의 효율에 로봇으로 대체라는 그렇죠. 게 함축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로봇 잘 만들어서 팔면 되지 뭔 장관직까지 이렇게 꿰차고 앉아 있습니까? 반드시 장관직을 꿰차고 앉아 있어야 로봇 산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하다못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 아니면 이 휴대폰 뭐 아니면 저 카메라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네. 기기요. 네. 저런 걸 하나 우리 내수 시장에 팔려고 하더라도요. 다양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전자기파 인증은 우리 규정에 맞았는지, 기타 안전진단은 괜찮은 건지, 배터리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들의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 우리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산 물건도 어떤 거는 인증이 아직 안 끝나서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증 절차들이 있는데 네. 로봇 이제 A부터 Z까지 모든 인증의 규격과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부터 그것도 B2C에서 집에서 우리가 쓰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범용이기 때문에 뭘 어떤 용도로 쓸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은 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지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 사실을 장사하는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로봇이 모든 가정집에 하나하나 판매가 되려면 이제 남은 허들은 제품을 더 디벨롭 시키는 건 본인이 지금 스케줄상 잘 가고 있어요. 예. 다 만들어 놨는데 못 판다고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싹 제거하거나 네. 싹 구비해서 그래서 아주 조속하게 로봇 세상을 열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죠. 정부 효율부의 목적. 예. 네. 당연히 트럼프가 아니 너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뭐야? 그거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럼 그걸 했었을 때 우리 미국이 가져다 주는 이점이 뭔데 내가 너 장관 앉힌 다음에 너만 좋은 일을 시켜줬다고 하면 나는 미국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데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렇게 했었을 때 제조 강국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소통했을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미국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로봇 산업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오늘. 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관세 부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네. 특히나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관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역시 협상가였습니다. 정말 멋진 말 하나로 관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쳐다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관세 때문에 내 생활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아유, 관세 때문에 우리 일자리도 뭐 어떻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예. 뭐라고 프레임을 던졌냐면 왜 미국이 내국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내국인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나는 미국 살림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외국에서 징수하려는 거다. 그러면 그걸 듣는 그 미국 국민들 입장에선 야, 관세 부과하면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관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와 우구를 만들기 위한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런가요, 근데? 아니죠. 듣다 보니까 네. 정말 저렇게만 되면 뭐 국민들의 지지를 네. 온전히 받아도 될 텐데 네. 실제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세금은 네. 그 목적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어떤 용처에만 쓰겠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고 구획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 어떤 세금이 줄어들면 그쪽에 쓸 수 있는 세원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죠. 어떤 데는 늘면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세금 자체가 느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거나 뭐 그렇죠. 불균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걸 단순하게 뭐 그냥 살림하는데 내가 저쪽에서 돈 많이 뜯어다가 다 여기저기 쓸 겁니다. 이렇게만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요소가 많아서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뭐 법적인 개정이 있거나 또 그렇게 특정한 목적세로 부과되지 않는 거에는 분명 유도리 있게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나 네. 감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완벽하게 자신에게 묶어놓는 그런 연설들은 참 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그런 면면이 너무나도 잘 보였고요. 그래서 그 포커스는 철저히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한껏 심어준 것 같아요. 네. 파나마 운하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너무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예. 그 부분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트럼프는 3가지 영토 확장을 하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영토 확장. 예. 네. 첫 번째는 물리적 영토 확장이고요. 예. 이게 파나마 운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2번째는 우주 영토 확장이고요. 예. 그리고 3번째는 사이버 디지털 영토 확장이었어요. 예. 이 사이버 디지털 영토 확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이에요. 예. 이 로봇을 대놓고 언급하진 않았어요. 왜? 논쟁적이고 이슈가 될 만한 건 이번에 다 언급 안 했잖아요. 예. 관세도 마찬가지고. 큰 틀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제조 강국이 되는데 아니 미국 같은 고임금 구조 속에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제조 유실됐는데 어떻게 강국된다는 거야? 결국 자동화밖에 없거든요. 네. 가격 경쟁력 낮추는 거. 그럼 그 대안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니 제3의 휴대폰이 돼서 집집마다 하나씩 하나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로봇 쓸 때 남편도 로봇 쓸 수 있으니까 2대 우리 집은 2대 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도 몇 대씩 있는데요. 뭐. 처음에 집에 컴퓨터 한 대씩 있다가 그럼요. 나중에 노트북 하나씩 다 가졌잖아요. 예. 지금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PC인데. 그렇죠. 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집마다 완전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몇 대씩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로봇은 한두 개씩 있고 나머지는 협력형 로봇이라고 해서 내 책상 옆에 팔만 달려있는 로봇 뭐 같은 거 있어요. 예. 그런 걸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이핑 좀 치고 있어. 그럼 걔가 타이핑 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걸로 사이버의 또 하나의 매개물을 미국이 독식하겠다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물리적인 영토는 본인이 이미 선언 다 했어요. 어디까지를 지금 1차적으로 희망하는지. 미국은 고립주의가 됐는데 그때 고립주의를 선택해서 미국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립한 미국의 영토가 더 커지면 힘이 덜 빠지겠죠. 우리가 이제 캐나다도 미국이야. 그린란드도 미국이야. 파나마도 우리가 운행권을 가져왔어. 라고 해버리면 고립하고도 야 저게 무슨 한 나라야. 그 예전에 나프타였던 USMCA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게 무슨 미국 고립주의냐. 지구의 반은 가져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리적 영토를 확장하는 걸 사이버 영토 못지않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본인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이 취임사 이후 뭔가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인 뭐 이런 거인 파나마 운하를 먼저 공략한 거예요. 파나마 운하에 지금 이익을 가져가는 곳은 어디예요? 파나마 사람들이죠. 그렇죠. 미국이 건설한 뒤에 네. 파나마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증한 거예요. 예. 이제 니네가 써라 했는데 본인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게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건립했는데 그냥 줘버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이익들을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네. 국제적 분쟁이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파나마 국가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네. 그 나라와만 합의가 되면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것을 가지고 그 나라 국민이 미국과 합의했다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영토적인 부분에서 확장을 하는데 수월하게 그냥 취임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가장 쉬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렸다. 나머지는 다 뭉뚱그려서 크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미국의 이익만이라는 표현을 하기엔 좀 그래서 그랬는지 예. 파나마 운하를 실질적으로 중국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도 명분을 하나 더 얹은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송경제에서 얼마 전에 그린란드 특집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린란드도 트럼프 2기 때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 뭐 캐나다까지는 저도 아닌다 하더라도요. 네. 그리고 캐나다에게 했던 것도 절대 망언이라고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민주화된 국가는 네. 사람들의 견해가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나라도 시위를 하면 형광봉 들고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나오신 분도 계신 거잖아요. 예. 그거 다 자기 견해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요. 캐나다인의 80% 70% 가까이가 국경 근처에 살고 있어요. 미국과의 예. 국경 근처에. 네. 그럼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래 우리 그냥 미국하고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 하는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트럼프는 이번에 망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와 견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 거예요. 예. 내부에서 너 자신감 있게 얘기해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이슈몰이의 화두까지 미리 쓱 협상의 달인이 던져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다 영토 확장을 그렇죠. 염두에 둔. 네. 영토 확장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영토 확장 그리고 물리적인 실질적으로 진짜 영토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영토 확장. 또 한 가지가 우주를 통한 영토 확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 말을 하는 트럼프의 장면에서 예. 바로 일론 머스크가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렇죠. CNN 방송에서.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활짝 웃으면서 엄지를 치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어요. 네. 우주와 신산업에 대한 언급 또 영향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연설이 이 우주 얘기 없었으면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도 섭섭했을 거예요. 뭐 자동차 얘기할 때 뭐라고 한지 기억나시죠? 네.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면서 할 때 뭐라고 했느냐? 미국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고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 딱 테슬라 직격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인데요. 전기차가 모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못 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돌려놓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머스크해질 수 있었는데 우주 산업에 딱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 화성 정복 이거와 똑같은 목표인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말 자체가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죠. 이례적입니다. 화성에 가겠다가 아니라 예. 꽂겠다라는 거는 발을 디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을 남극처럼 하지 않고 북극처럼 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제가 앞서서 역시나 박정호 옛날 것도 한 6편인가 되지만 한번 다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남극은 우리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유럽과 가장 멀리 지구 남반부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냥해왔고 거기 가서 어업활동했고요라고 하면서 네.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들인 아르헨티나, 칠레, 그다음에 영국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네. 얘네들이 남극은 우리 거예요.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남반구 국가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남북 조약을 통해서 남극은 인류 공영의 거야. 맞아요. 네. 공유 자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평화적인 목적, 과학적인 목적으로 쓰자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주로 과학적인 목적을 강조를 매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누구 거 아니다 해놨어요. 왜? 맞아요. 자신들이 뭐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가 개연성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북극은 바로 코앞에 알래스카 앞이 북극이고 네. 캐나다도 바로 앞이 북극이고 러시아도 바로 앞바다가 북극해예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들 강대국들이 북극해 이사회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쪽 지역에 200캐리를 주장하면서 이건 우리 영해예요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점유권을 강화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아니 그게 어떻게 당신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북극해다 뭐 하면서 슬슬 우리도 좀 써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땅 주인이 없는 곳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우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중국과 러시아는요. 우주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강제화한 걸로 만들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엔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게 누구다? 미국이에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뭉개고 있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규범은 만드는데 네. 강제성은 없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만드는 속도도 뭉갠다는 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을 그렇죠. 하죠. 네. 그 얘기는 왜 그렇다? 지금 속도로 따지면요. 우리 대기권은 미국이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인공위성을 몇만 개씩 올릴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거에 뭐 몇 분의 1밖에 못 올리고 네. 그러면 그 인공위성 올라간 자리마다 미국 영토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결국 미국은 우주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연간 우리 위성 몇 개 이상 올리지 맙시다.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본인들은 다 올릴 수 있는데 더 올릴 수 있는데 못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주 장악하자라는 걸 트럼프가 천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죠. 3가지 영토 확장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영토의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예. 이건 누구 땅인데 사람은요 평생 자기가 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고립주의를 할 때 예. 필요한 영토를 더 찾자. 그리고 늘 저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국가들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미국이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디지털 영토는 전 세계를 만약에 디지털 영토로 그려보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들어간 나라는 다 미국 영토라고 봐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디지털 영토의 새로운 테마, 로봇도 들어가자. 네. 그 3번째 우주 영토. 네. 그래서 트럼프는 임기 2기 때 이 3가지 영토를 확보하는, 늘리는 그걸로 자기 업적을 만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 영토, 물리적, 우주, 디지털 이게 정리해 주신 게 참 와닿았고요. 그럼 결국엔 우리는 맨 마지막에 하는 질문, 제가 드리는 질문. 네. 우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벌써 방법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 기업들의 기민함은 정말 제가 찬사를 보내요. 예. 모호성입니다. 우리 자체가 모호성을 띠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이게 미국 기업이야, 예. 한국 기업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GM 공장에서 현대차 자동차 그 모델을 생산하는 걸 위탁 생산하겠대요. 그럼 트럼프가 1, 2년 지난 뒤에 러스트벨트에 방문을 합니다. 네. 요즘 근로자분들 어떻게 초근 수당, 특근 수당 받고 계십니까? 예. 저희 근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 만드는 잔여 근무가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트럼프가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될까요? 막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그룹도 미국에 있는 조선소 하나 인수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예. 현대제철도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 예. 바로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기업이지 그리고 이 기업이 잘 되는 게 미국에 반드시 손해인 건가 이런 모호함들을 만들어주는 전략으로 지금 많은 대응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모호함이 전략이 될 수도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통해서 네. 미국의 앞으로의 4년이 어떨지 예상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